뭐 물가가 지금 생각보다 안 내려온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주거비입니다. 일단은 CPI는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가 100이면 주거비 할당이 36%예요. CPI는 주거비가 안 내려가면 별로 내려갈 것도 없다고 봐야지. 절반 가까운 36%가 주거비이기 때문에. 근데 PC는 한 15% 정도 돼요. 준비한 그래프가 뭐냐면요. 미국에는 이제 미국 CPI는 36%가 주거비인데 그 주거비 계산하는 것도 되게 웃깁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실제 임대를 하고 사는 사람들을 여섯 구분을 나눠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6개월에 한 번씩 물어봐요. 근데 그 사실 6개월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게 물론 그 4달 살다가 뭐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보통 1년 단위거든요. 한 번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료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 계약 1월 10일 날 계약한 사람한테 1월 15일 날 연락을 해가지고 임대료 얼마냐? 그럼 예를 들어서 300불이다. 그럼 그 사람은 300불로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서 6월 15일 날 전화해서 임대료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300불인데요? 했더니 당연한 거죠. CPI에서는 오르지 않았다고 잡히죠. 또 300이니까.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은 임대를 사지 않고 자가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데 임대를 줄 거면 얼마 줄 거냐. 이걸 물어보는데 임대를 다니고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야 임대료 변화에 민감하겠지만 그냥 생각 없이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임대료가 민감도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한테도 느릴 수밖에 없는 구조. 임대를 하지 않고 자가 거주하는 사람한테도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이걸 알겠지. 이거 해보니까 너무 느리다. 그래서 우리처럼 바꾸면 되지. 우리는 그 전세든 월세든 계약하면은 한 달 안에 임대차 신고하고 뭐 실거래가 다 뜨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작년 이맘때 계약한 사람들 거, 올해 이맘때 계약한 사람들 거, 우리처럼 계산을 한 게 파란색입니다.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집값 터졌을 때 쭉 올라가죠. 근데 올라갈 때 노란 거 CPI는 천천히 올라가죠. 예전에는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예전에도 금융위기 때는 박살나고 나니까 많이 빠졌죠. 그죠? 또 내려오는 것도 느립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고 나니까 쭉 올라가요. 여기 나와 있죠. 뉴라고 해가지고 클리블랜드 뉴. 근데 CPI에 들어있는 노란색은 느립니다. 완곡하고 느리죠. 완곡하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게 이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거기였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뭐 찔끔찔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변동성만 커가지고 별 필요가 없겠네 생각이 들 정도로 지표라는 게 너무 널뛰어도 정책을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노란 게 나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썼겠지. 근데 문제는 극단적인 변동성이 생겼을 때, 뭐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때라든가 이럴 때는 반응이 너무 느려요. 너무 늦게 올라가고 늦게 내려와요. 이게 폭도 다르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쭉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YOY나 뭐 그 코로나 터져가지고 쭉 빠졌을 때 그때보다 더 내려와 있습니다. 더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내려오곤 있는데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고점 저점이 여기서도 저점하고 저점이 한 1년 차이가 나고 여기도 한 1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1년 동안 이거는 계속 따라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얘가 반등을 하더라도 1년 후에 반등할 거니까. 그러면 CPI의 이 느려 터진 노란색 임대료 지수도 지금은 이제 여전히 높게 나오는데 5.9가 막 찍히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3분기부터는 많이 빠질 거예요. 이 각도 보세요. 지금 1년 되니까 요 정도까지 반영이 된 거야.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번 양보하면 여기까지 반영이 됐다고 쳐줘. 근데 앞으로 빠질 게 이만큼 남았잖아. 그러면 이 정도 빠지겠지. 예. 그러니까 한 4 정도권은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6에서 4까지 내려오면은 다른 것들이 유가가 100달러를 찍어버린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6에서 4로 내려온다는 거는 거의 40% 빠진다는 거잖아. 지금도 시장도 난리긴 한데
작년 11월 달하고 똑같습니다. 10월 11월 달 그때도 5% 간다고 해가지고 다 중리산이 하다가 갑자기 연준에서 기억나시죠? 12월에 갑자기 비둘기 파로 변신해가지고 당장 3월부터 금리 낮출 것 같이 기대감을 줘가지고 쫙 달렸잖아요. 그 12월 FOMC 나오기 전에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개판이었습니다. 아주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도돌이표다. 도돌이표다. 이러다가 이제 시장 빠지고 다 빠지고 아이고 죽는다 하면 연준이 이제 뭐 점도표가 6월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2회를 계속 유지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이 그래프를 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 물가 지표 그래서 미국은 특히 CPI가 주거 비중이 과대하게 높고 그 높은 비중이 반영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는 늦게 올라가지만 또 늦게 내려온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면 뭐가 하나 박살날 때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하나 부러질 때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연준이 바보로서가 아니라 지표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별로 안 내려왔는데 연준이 금리를 먼저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걸 보고 내려가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연준도 그걸 알 텐데 그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지표대로 했으면 박살이 나도 자기는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괜히 그렇게 했다가 이번엔 좀 다르게 흘러가가지고 물가가 다시 터지고 이러면 자기는 연준 의장으로서 최악의 물가를 잡지 못한 연준 의장으로 남으니까 그냥 데이터 디텐던시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가 더럽게 느려. 특히 미국은 더 느려. 그러니까 뭐 하나 부서져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그때서야 낮추고 인하가 늦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인상도 늦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갔듯이 인하도 늦으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한 번 내리면 세게 내리거든요. 뭐 보통 한 6% 정도.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6%가 이제 6%를 내릴 게 없어가지고 못 내리지만 과거까지 쭉 당겨 보면 보통 한 600bp 정도 낮춥니다. 금융위기 때도 사실 5.25 뭐 이랬는데 바로 제로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뭐 낮출 게 없어가 제로를 만들다 못해 돈을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버렸으니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지표의 계산법과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미국이 실수하면 미국만 힘들면 되는데 미국이 실수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끝내 돌아온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CPI 이런 것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중요한 지표를 그냥 그때그때 막 바꾼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데이터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이 지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뒤집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쌓인 데이터도 없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해서 확 바꿀 수도 없고 결국엔 이게 맞다 하더라도 연구와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돼야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인상할 때는 뭐 하나 부러질 때까지 인상하고 인하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많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연준의 흑역사는 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